자, 다시 돌아와서 국가에서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수를 많이 올렸잖아요. 성과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세수 많이 올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를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제 확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겟이 초고가 주택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로 신고한 케이스겠죠. 증여세가 13억 7천 정도 나왔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증여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중형 아파트 보면 트리마자 성수랑 레미아 퍼스티지 보게 되면 8사형인데 이거는 평가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보충자 평가 방법, 즉 기준 시가로 이제 관행상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 좀 핵심인데요. 화살표와 같이 꼬마 빌딩, 즉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좀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바로 감정평가를 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알고 다시 보게 되면 100억짜리인데 50억에 신고했다 이거지.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100억으로 다시 재검정을 한 다음에 요걸 기준해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얼마니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찮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산관리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고 하는 걸까요? 10억, 100억, 1000억?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죠. 누가 보기에 10억은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누가 보기에 10억은 작은 돈일 수도 있는 것처럼요. 제가 볼 때 부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한 6에서 7층 내외의 꼬마 빌딩을 갖고 있거나,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 50억 정도? 그 정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우와 저 비싸다 하는데 살고 계시는, 즉 고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 정도면 부자라고 불리울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는데요. 제 직업과 업무의 특성상 이런 소위 말하는 부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갖고 싶어 해요. 이때 갖고 싶어 해요는 일반인들이 원하는 뭐 저거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뭘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인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세금입니다. 네, 부동산은 세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양도소득세는 결국에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기 때문에 이 차익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을 내냐 요만큼을 내냐 뭐 많이 내냐 요 차이일 뿐이지 결국 돈이 들어온 다음에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고 납세 여력도 다른 세금에 비해는 좀 있는 편이긴 하죠.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돈을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사실 부동산 같은 자산들은 많지만 당장 낼 수 있는 현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자식들한테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 요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죠. 국세청이 최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세 줄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 상속 증여할 때는 시가주의가 원칙이다. 2. 꼬마 빌딩을 상속 증여할 때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셋.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감정평가를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게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같이 해석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12시 보도 참고자료 국세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하고요. 당연히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문장 있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가 준다. 요거는 원래도 감정평가 받으면 원래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2024년 10월까지의 국세 세목별 증감액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달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 293.6조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1.7조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새 세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특히 아시다시피 국세 수입이랑 법인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상속증여세는 조금 늘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전에 일단 그러면 국세청에서 요번에 주거용 부동산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2019년 20년에 걸쳐서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미리 한번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거부터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상속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따가 조금 간략하게 다시 보고요. 뭐 그런갑다 지금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가라는 걸 산정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직접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년 2월 달에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요거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세요.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뭐 아무튼 간에 평가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것도 체크하실 분 체크하세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평가 절차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뭐 산술평균에서요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 과세 형평성이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주거용 부동산도 뭔가 계속 과세 형평성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볼 겁니다. 자, 시가라는 표현이 맨 첫 줄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가는 과연 무엇일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세 줄 요약해 볼게요. 과세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 상속증여세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해서 과세가 된다. 2. 시가는 매매 감정가액 등이 포함된다. 3.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된다. 자, 그래도 어렵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법 60조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죠. 이 항이 나와 있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매매를 유상매매랑 무상매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상매매 같은 경우는 시가를 잡기가 쉬워요. 말 그대로 그냥 판 금액을 시가로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사실 영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과세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다른 나라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에 관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영원으로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된다 요 스탠스예요. 그러면 얼마를 기준해서 세금을 낼 것이냐 할 때 시가를 기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이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고 뭐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요약을 하면 공짜로 받지만 만약에 팔리면 얼마냐를 기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얼마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팔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가격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때 그 가격, 그때는 또 무엇이냐를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49조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 기준에서 이전 6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하고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요거 많이 상담할 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얼마 기간이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냥 외워요. 상속은 전육 후 6, 증여는 전육 후 3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가사님들도 저한테 그만 물어보시고 요거 보고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제가 시가 감정 많이 하다 보니까 평가사님들이 많이 연락 오더라고요. 전육 후 6 외워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 무엇이냐? 모르잖아요. 대부분 몰라요. 99.9%의 상속이나 증여는 이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이전 6개월 안에 이 물건을 사고 돌아가신다면 그 금액으로 인정이 되겠죠. 근데 사자마자 돌아가시는 분이 극히 드물게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진 않죠. 물건을 사자마자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바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고,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까 봤던 거 다시 돌아가면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 차이가 크고, 이 표현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있죠. 아시죠? 공시지가는 시세에 한참 모자랍니다. 시세가 100이면 기준시가는 한 40에서 50 정도,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신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20억인데 공시지가가 10억이다. 10억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상속세를 적게 낸다. 요 표현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시세 수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법령부터 볼까요? 시행규칙 15조 3항입니다. 요건이, 저는 제 스스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간적 요건, 방금 말씀드린 평가 기준 이내, 상속은 66, 증여는 63 이내에 물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주거 전용 면적 5%,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인 거래 사례가 있으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재산가액으로 보겠다, 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해드릴까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가 기간 내에 66 상속을 해볼게요. 평가 기간 내에 내 호수가 아니라 비슷한 호수가 거래된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내 호수의 재산가액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701호에 살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등기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20년 전에 아파트를 샀고, 뭐 나중에도 팔 계획은 없어. 근데 601호에 살고 계신 분이 저번 달에 한 18억에 거래를 한 거야. 근데 보세요, 18억에 거래를 했는데 시간적 요건은 맞죠, 저번 달이니까. 물리적 요건도 같은 단지 내에 심지어 전용면도 똑같다는 가정하고, 그러면 공시가격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5% 이내에 들어와 있어. 그럼 28억이 내 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만약 팔렸으면 얼마냐? 그러면 601호랑 비슷하게 팔지 않았을까 하는 게 세법의 태도예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별성이 좀 완화된 표준적인 상품이죠. 시세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보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 방법은, 일단 본건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 기록이 있다, 그럼 그걸 우선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재산이 인정된다, 그럼 그것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없다 하면 기준시가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하지 않는 이상 본건의 시가를 알기 힘들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유사재산을 알기는 쉽죠. 그런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보충적 평가 방법, 즉 기준시가로 이제 관행상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가 좀 핵심인데요. 화살표와 같이 꼬마 빌딩, 즉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좀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바로 감정평가를 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알고 다시 보게 되면 방금 들었던 지식을 토대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상속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얼마냐가 원칙인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 있어서 시가가 얼마인지 다른 거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할 수 다른 거래 사례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 꼬아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건물 공시가액을 더해서 했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평가되었다. 즉 100억짜리인데 50억에 신고했다 이거지.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100억으로 다시 재검정을 한 다음에 요걸 기준해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시세 100억짜리 꼬아빌딩을 50억에 신고를 했어요. 뭐 오케이, 좋아, 됐어, 끝이야. 근데 신고를 6개월 뒤에까지 해야 돼. 6개월까지 뒤에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평가 기준일도 6개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국세청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속 조사라던가 세무조사는요 6개월 이후에도 하거든요. 대부분이 6개월 이후에 해요. 바쁘니까. 근데 6개월 뒤에 봤는데 뭐야, 얘 기준시가로 신고했네, 감정평가 해야지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19년도 2월 달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감정가액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반도 마련되었다. 즉 평가 기준 이후에 법정 결정 기한까지 국세청에서 소급 감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게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고 기한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말일부터 3개월인데 이 이후에 법정 결정 기한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고일로부터 9개월 뒤, 증여세는 6개월 뒤에까지 국세청이 요거를 감정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가 감정이라는 시가 원칙이라는 요 원칙에는 부합이 되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그 납세자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내 거 감정평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요런 우려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금액대로 과세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꼬아빌딩을 했을 때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9년 2월 12일 이후에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 결정 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2020년 1월 달에 공문을 띄웠고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꼬아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예요. 그래서 상속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시 또 이렇게 나오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합니다. 우리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내용에 따르면 시가 얼마에 팔렸는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얼마에 팔렸는지 모른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꼬아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거 국세청 꼬아빌딩 사업 2020년 1월 달부터 시행한 거 있죠. 그게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아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 4조 5천억보다 높은 71%나 높은 7.7조 원으로 과세를 했다고 해요. 정확히 이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늘어난 3.2조 원에 한 세율 한 30%만 해볼까요? 30%만 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 거의 뭐 최고 구간에 있는 것들이겠죠. 40% 50% 될 텐데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거의 세수가 한 1조 이상 늘어났네요, 그죠? 3.3 곱하기 30% 하면 1조죠. 156억의 예산을 써서 1조 정도로 걷어들인 겁니다. 수익률 엄청나네요. 또한 꼬아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꼬아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해서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성과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 사업 성과입니다. 2020년에는 19억을 써서요 한 6천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재산가액이.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46억을 써서 1조 원 정도 늘어났고요. 22년도에는 8천억 정도 늘어났고요. 22년도는 사실 조금 내려간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때 조금 떨어졌었죠, 가격이. 23년도에는 45억을 써서 8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재산가액이.
야, 자발적 감정 비율도 이렇게 겁을 주니까 알아서 감정평가 받아오는 거죠. 저도 나름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금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실적 뽑아보니까 4년, 저도 4년 동안 한 몇천억? 한 조 단위에 가까운 감정평가를 한 것 같아요. 뭐 반드시 이럴 때 꼬마 빌딩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꼬마 빌딩 감정평가에 대한 총정리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넘어가시죠. 오늘은 비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이 포커스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국가에서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수를 많이 올렸잖아요. 성과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세수 많이 올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를 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이제 확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겟이 초고가 주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 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보면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 시가 및 공시 가격 사례인데요. 나인원 한남, 아크로 이어파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용 매물주이 되게 크죠. 펜트하우스인가요? 엄청 좋은 물건들이 있겠죠.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추정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220억인데 공시 가격이 86억이에요. 그래서 40% 정도 공시 가격 비율이 나와 있고 단독주택도 한번 볼까요? 신사동에 있는 600회배 정도짜리가 공시 가격이 76억인데 추정 시가가 한 180억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요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동산들, 초고가 부동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세 줄 요약이죠. 저는 세 줄 요약 좋아해가지고요. 첫 번째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성이 크다. 펜트하우스나 복층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엄청 비싸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아파트는 시세를 알기 쉬워서 아까 말씀드린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것들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 자체가 없고 개별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금액, 즉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후순위인 아까 계속 설명드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공식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평가할 때는 이런 물건들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 있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서 시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추정 시가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이 한 40% 됐네요. 와, 비싸긴 비싸네요. 예를 들어서 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추정 시가대로 하게 되면 차익이 얼마죠? 한 140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135억 정도 나오네요. 곱하기 0.5를 하면 세금 대충 봐도 평가를 하면 5, 60억 정도는 추징 세금이 더 나오게 되겠죠. 감정평가 수수료는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 타워팰리스 도곡, 얘가 223.6회배짜리인데 기준시가가 37억으로 되어 있고 증여세가 13억 7천 정도 나왔대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신고한 케이스겠죠. 증여세가 13억 7천 정도 나왔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증여세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중형 아파트 보면 트리마드 성수랑 레미아 퍼스티지 보게 되면 8사형인데 이거는 평가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가 각각 40억이랑 43억 정도 나왔네요. 뭐 아무튼 저는 좀 부럽습니다만 그래서 증여세가 타워 팰리스보다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보다 많이 나왔다 이거죠.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쉽진 않고 좀 까다롭긴 한데 위치가 많이 다르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래도 작은 것보단 큰 게 비싸잖아요. 오래됐던 뭐 단지가 어떻든 간에 보통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할 거면 기준시가를 싹 다 밀던가 아니면 다 시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37억도 70억으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올려버리겠다 요거죠.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세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세 줄 요약 들어갈게요. 1. 상속세 증여세법상 재산가액은 시가주의고 2. 국세청이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주관해서 시가 수준대로 과세를 했고 3. 성과가 크죠. 3. 초고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예정이다. 요겁니다. 요게 세 줄 요약이에요. 그래서 선정기준부터 볼까요? 감정평가 범위 확대. 선정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 5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추정시가 산출 의뢰해서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을 산정한 이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뭔 뜻이야? 신고를 했는데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뭐 탁상감정이겠죠. 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요게 10%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90억에 신고를 했는데 탁감해 보니까 한 120억 나왔어.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이상 낮죠. 그렇죠? 차액도 10% 이상이잖아.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래요. 완화됐다는 거는, 선정기준 완화됐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2025년 1월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빡빡해지네요. 기대 효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물건을 받을 때 기준시가로 받는 게 아니라 시가로 받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도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즉 미리 받아오라는 뜻입니다. 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해석이나 그런 거 다 끝났고요. 제 생각을 좀 말해볼게요. 저는 뭐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한 세금 산정 목적 평가를 많이 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속증여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하거든요. 상담만 수천 건 넘게 했고요. 관련 정식감정도 수백 건 넘게 했습니다. 거의 세금 목적으로만 한 1조 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적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해본 실무자 입장에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세수는 많이 증가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납세자 부담도 좀 커질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랑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뭐 30% 하냐 40% 하냐 50% 하냐,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속세 증여세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냐면 판 금액에서 산 금액 뺀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받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납세 능력이 된단 말이죠. 담세력이라 하죠. 근데 그래서 내 세금 납부 능력까지 다 보고 양도를 한단 말이죠. 계산을 해보고. 근데 특히 상속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 갑자기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한 시세가 한 50억 정도 되는 꼬마빌딩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받았죠. 세금이 한 20억 나와. 어떻게 할 거야? 당장 현금이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이거를 납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초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이걸 납부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참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제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어요. 뭐 연부연납이나 물납 같은 제도가 있긴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도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정평가를 받으면 향후에 양도세가 줄어든다 요렇게 말은 하는데요. 그래도 당장 나가는 세금이 좀 많으니까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액 아파트, 뭐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최소 한 번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시행령 개정도 하죠. 그때 대응하려고 하면 손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물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일 내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나와 있었죠.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 요거는 당연히 많이 했고요. 대응도 해봤어요. 세무조사 대응도 같이 나가서 해봤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 들어가게 된다면 손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저처럼 많이 해본 전문가나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를 많이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공문이 날아오면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세요. 본인도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평가를 해서 평균에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이 좀 알아보시고요. 책도 좀 보시고 지식도 좀 쌓으시고 세무사 상담도 최소 2-3명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임할 때는 나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평가사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해보고 한번 연락도 드려보고 해서 반드시 본인도 감정평가사 선임해서 평균 재산가액을 컨트롤하는 요 방안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자산을 늘리는, 증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 나가도 될 돈을 안 나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고요. 바라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더욱더 깊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